주름이 깊어지고 표정은 어두워지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싶어 놀랍니다. 분명 나이는 옆집 분과 비슷한데 왜 나만 이렇게 늙어 보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것들 때문입니다. 평생 익숙하게 해온 습관들, 당연하다고 생각한 태도들, 믿음이라고 믿어온 행동들,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60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산다고, 책임감 있게 산다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행복한 60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60살이 되기 전에 과감하게 이 7가지를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을 겁니다. 이걸 그만두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건강검진 수치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똑똑한 60대와 그렇지 못한 60대의 차이, 무엇을 더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그만두느냐에서 갈립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아니요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저를 더 발전시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7세가 된 최인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평생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댁 눈치, 남편 눈치를 봤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 눈치, 동네 사람들 눈치를 봤습니다.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남들이 뭐라고 할까였습니다. 어느 날 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한 달 전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밝은 보라색 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조카 결혼식 때 맞춘 옷이었는데 한 번도 입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나이 든 사람이 너무 화려한 색을 입으면 안 된다는 시어머니 말씀에 결국 회색 한복을 입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라색 한복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값도 못한다고 수군거리지 않을까. 결국 무난한 베이지색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식장에 도착한 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 친구 어머니 한 분이 선명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계셨던 겁니다. 나이는 최 씨보다 많아 보이는데 표정이 너무나 밝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항상 남의 시선부터 신경 쓸까?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베이지색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지난 60년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얼마나 될까? 내가 정말 입고 싶어서 입은 옷이 얼마나 될까?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니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남의 시선, 남의 평가에 맞춰진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남은 인생마저 이렇게 살 순 없다.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갈 때 평소 입던 검은색 옷 대신 밝은색 블라우스를 입어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거울을 보니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동네를 걷는데 아는 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되게 화사해 보이네요. 그 한마디가 최 씨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며칠 후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최 씨도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그래야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힘든 게 많은 것 같던데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나섰나?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지?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친구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모임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솔직해질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편하게 대해주는구나. 내 생각을 숨기는 게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얕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최 씨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최 씨를 더 존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견을 물을 때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고 만났을 때 표정이 밝아졌다며 칭찬했습니다. 6달이 지난 어느 날 최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고 미소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나이는 1살 더 먹었는데 오히려 더 젊어 보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최 씨는 이제 확신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한 60대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최인순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사회적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몸속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도 평균 1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룹은 삶의 만족도가 40% 높았고 질병 발생률도 훨씬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면의 질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룹은 밤에 잠을 설치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억눌렀던 감정들이 밤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말했어도 괜찮았을까? 저 옷 입은 거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자기답게 사는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후회할 일이 없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으니 후회할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크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 2000년도 더 전에 한 말인데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곧 남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뭘 입을지, 뭘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남이 결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적 통제 소재라고 부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평생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맞추려고 하면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제껏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기입니다. 자식도 다 컸고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본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또다시 헛되이 보내게 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다 80대가 되어 뒤돌아보면 후회만 남습니다. 내 인생이 없었다는 후회, 나는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후회,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습관의 굴레라고 표현합니다. 평생 해온 습관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동으로 눈치를 보고 자동으로 내 감정을 억누릅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몸과 마음은 계속 소모되고 있는 겁니다. 이 굴레를 끊으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남이 원하는 건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진짜 마음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달 정도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입을 옷 하나, 먹을 음식 하나, 할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내 목소리가 선명해집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진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바꾸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든 무슨 말을 하든 대부분은 자기 일에 바빠서 신경도 안 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건 그 사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눈빛이 살아있는가, 하루를 마칠 때 마음이 편안한가, 이게 전부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60대의 여러분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남의 시선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자기답게 사는 사람의 10년 후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병원을 전전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행복한 표정으로 웃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천국과 지옥만큼 다른 삶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바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느냐 아니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정하세요. 오늘부터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르겠다고. 그 결정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 번째, 아침에 옷을 고를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옷을 입으면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남들이 뭐라고 할까가 아니라 내가 좋은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의 기준으로 골랐으니까요. 하지만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거울을 봤을 때 표정이 밝아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집니다. 옷장 앞에서
5분을 고민하던 시간이 1분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만 들여다보면 되니까요. 남이 뭐라고 할까 상상하고 이 상황, 저 상황 걱정하는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절약된 시간과 에너지로 하루를 훨씬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할 때 제 생각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세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같은 말은 이제 그만 쓰세요. 여러분은 60년 넘게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생각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떨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여러분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확신 있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없이 둘러대는 말보다 솔직하고 당당한 말이 훨씬 더 신뢰를 줍니다. 특히 모임에서 누군가 여러분 의견을 물어볼 때 이제는 그냥 다들 좋으신 대로 하세요 라고 회피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가지는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료 한 잔 사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면서 좋아하는 풍경 바라보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감각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남의 시선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데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뭐 먹고 싶어 할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제안해 보세요. 산책을 나갈 때도 남편이나 친구가 가자는 곳만 따라가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주도권이 모여서 내 인생 전체의 주도권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주체성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뇌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학습합니다. 네 번째, 관계를 정리하세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이제 거리를 두세요. 오래된 인연이라고 의리 때문에 억지로 만날 필요 없습니다. 60대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친구 1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당장 연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만남의 횟수를 줄이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걸 2달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엔 석 달에 한 번으로 자연스럽게 줄여가세요. 상대방도 나이가 들면서 각자 바빠진다는 걸 이해합니다. 억지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시간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한 달에 10명을 스쳐 지나듯 만나는 것보다 한 사람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게 훨씬 더 큰 행복을 줍니다. 5번째,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쓰세요.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한 선택 한 가지를 적으세요. 오늘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었다. 오늘 나는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다. 오늘 나는 가기 싫은 모임을 거절했다. 이렇게 적다 보면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확인이 다음 행동의 용기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생기면 더 큰 변화도 가능해집니다. 일기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딱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쓰는 겁니다. 매일 한 줄씩 쓰다 보면 한 달 후에는 30개의 변화가 기록됩니다. 그걸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하는 놀라움과 함께 뿌듯함이 밀려올 겁니다. 6번째, 거울 보는 습관을 바꾸세요. 거울을 볼 때 주름이나 흰머리만 보지 마세요. 대신 눈빛을 보세요. 오늘 내 눈빛이 어제보다 밝은가? 오늘 내 표정이 어제보다 편안한가? 이걸 확인하세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나답게 살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쑥스럽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매일 반복하면 뇌가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암시 효과라고 합니다. 반복된 말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인생을 바꿉니다. 이 대화를 아침에 하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저녁에 하면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작은 도전을 하세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못했던 것 하나를 해보세요. 밝은색 옷 입어보기, 혼자 영화관 가보기, 새로운 취미 시작해보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한번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용기는 근육과 같아서 쓸수록 강해집니다. 처음 도전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근거림 뒤에는 반드시 성취감과 자유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번째,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 중 30분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가족에게도 미리 말하세요. 이 시간만큼은 나만의 시간이니까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그 시간에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나라는 사람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과제다. 60대의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남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한 달 후면 작은 변화가 느껴지고, 석 달 후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리고, 1년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당당하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60년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역할들 뒤에 숨겨진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일까요? 이제는 그걸 발견할 시간입니다. 아니, 발견이 아니라 회복할 시간입니다. 원래 우리 안에 있던 나를 다시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진짜 나를 숨기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허비했는지,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깨달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껏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경제적 여유도 어느 정도 있는 시기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 지금이야말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세요. 앞으로 10년을 남의 눈치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답게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나답게 사는 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60대, 70대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행복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자기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용기를 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것의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저도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변화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답게 사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나답게 사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인 법, 혼자 행복하게 살다 떠나는 5가지 방법, 고독 없이 사는 법. 당신은 지금 혼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국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괴로운 이유입니다. 50을 넘기면서 우리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마음은 더 텅 빈 것 같습니다. 가족은 있는데 외롭고 친구는 많은데 쓸쓸합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도 각자 휴대폰만 봅니다. 예전처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대화는 줄어들고 침묵만 길어집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노년의 모습일까요? 더 아픈 건 아무도 이 외로움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잔소리라고 여기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입을 다뭅니다. 그렇게 혼자 사귀다 보면 밤이 됩니다.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나? 내 인생에서 나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5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고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은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문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자식에게 매달리고 손주에게 집착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새로 만난 사람들은 이용하고 결국 더 큰 외로움만 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가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살아가는 내내 본질적으로 혼자이며 죽을 때도 혼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자유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서는 법을 배우면 비로소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혼자 행복할 줄 알면 눈 감는 그날까지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댓글에 네라고 남겨주세요.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고 느껴지셨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을 넘긴 박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평생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23살에 결혼해서 40년을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을 키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사 일, 집안일, 손주 돌보기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3이 되던 해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결국 아내는 혼자 갔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자식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아들은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큰딸은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작은 딸은 광주에서 살았습니다. 모두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생활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홀로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앉던 소파를 보고, 아내가 입던 옷을 보고, 아내가 쓰던 물건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2달째부터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무서웠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자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영수 씨는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번, 3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다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영수 씨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60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영수 씨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함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영수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신경 써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그 여자가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의 결혼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망설였지만 외로움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이 사람마저 잃으면 또 혼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7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여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 뒤에 갚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것을, 외로움을 못 견뎌 잘못된 사람에게 매달렸다는 것을. 영수 씨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한심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영수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전화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부만 묻는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자식들도 오히려 그게 편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영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걷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집에서 요리를 합니다. 저녁에는 음악을 듣거나 일기를 씁니다.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롭다는 것을 영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혼자 계신 독거노인 이야기만 나옵니다. 언론과 드라마는 끊임없이 혼자 사는 노년은 불쌍하고 외로운 존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실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자식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더 외로운 어르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하고, 손주들이 시끄럽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없고 내 존재가 짐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건강 걱정이라며 간섭받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노후입니까?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혼자 있다는 건 물리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그저 어떤 공간에 나 혼자 있다는 뜻이죠. 반면 외로움은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한 감정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혼자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당당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편견 하나를 완전히 깨뜨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삶에서 나온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80이신 박영자님은 75살까지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화목한 집안이라고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실제 생활은 전쟁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주들 등교 준비를 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로 바쁜데 내가 늦잠을 자면 안 되니까요. 아침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며느리의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참았습니다. 낮에는 손주들이 학교에 가고 며느리가 출근하면 그제야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전기세가 아깝다는 생각에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소리를 작게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통화료 걱정에 짧게 끊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은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텔레비전을 크게 틀었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도 손주들이 보는 만화를 함께 봐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 힘들었습니다. 입맛에 맞게 간을 좀 세게 해달라고 하면 며느리는 건강에 안 좋다며 거절했습니다. 가끔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라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1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75살이 되던 해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친한 친구 한 분이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는 너무나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친구만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꽃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친구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 아침에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라면 먹고 싶으면 먹고, 텔레비전도 내 마음대로 봐. 누구 눈치 안 보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움도 컸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고민 끝에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혼자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들과 며느리는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무슨 혼자 사는 거예요? 아프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모시고 살게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첫날 밤 혼자 놓인 침대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점심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김치찌개도 해 먹고
가끔은 배달 음식도 시켜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수업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분들이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공원 산책도 매일 했습니다. 산책하다 만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혼자 산 지 7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박영자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독립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들 가족과 함께 큰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후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공간의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심리적 해방감이 핵심입니다. 노년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결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를 스스로 정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살게 되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느끼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우울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하고 내 선택은 무시당하고 나는 그저 돌봄의 대상일 뿐입니다. 철학자들도 오래전부터 고독의 의미를 탐구해 왔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진정한 내면의 풍요로움은 고독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혼자 있음은 물리적 상태이고 외로움은 감정 상태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 한두 개가 피상적인 관계, 수십 개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서예,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 공원에서 만난 이웃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반면 아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진정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혼자 사는 노년이 증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이유로 3대가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가 길어졌습니다. 예순에 은퇴해도 80, 90까지 산다면 20년에서 30년이 남습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며 눈치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내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주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활동적 노화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입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 살기로 결심한 후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입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도 이미 혼자 사시는 분들도 앞으로 혼자 살게 될 분들도 모두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노년도 박영자 할머니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노트를 펴고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깼다는 것, 창밖에 햇살이 비친다는 것, 오늘 만날 친구가 있다는 것, 어제 맛있게 먹은 저녁 식사, 이웃이 건넨 따뜻한 인사, 잘 자란 화분에 꽃 한 송이,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습관이 생기면 삶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불평하며 사는 사람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행복은 천지 차이입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혼자 산다는 것은 자유이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도 행복도 모두 잃게 됩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계단을 오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걷기는